전국 주택 가격이 5개월째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달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지난달 전국 주택의 매매 가격 지수는 0.02% 하락했습니다. 반면 4월에 0.01% 하락했던 수도권은 지난달 0.02% 오르며 상승 전환했고 서울은 0.14% 상승해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벌써 6월 중순입니다. 올해 상반기 집값을 결산해보면 키워드는 양극화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12주 연속 상승 중이지만 지방은 잠시 주춤하나 했더니 다시 3주째 내림세인데요. 그렇다면 하반기 집값은 어떻게 될까? 기님만의 복덕방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국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죠. 서울이 오르면 수도권, 지방도 차례로 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올 상반기 서울은 왜 상승세를 탔을까요? 일단 금리가 심리를 움직였습니다.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데우고 있는데요.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 분양보다 매매 쪽 심리가 더 뜨거웠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그래프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분양과 매매의 가격 차이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분양을 받아도 그다지 안 싸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10년 안 된 준신축을 사버릴까 하는 수요가 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량 앞에 장사가 없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요즘 새 아파트는 늘 공급 부족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착공이 계속 부진한 상황인데 더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 내년, 후내년 2027년까지 계속 급감할 전망입니다. 수요도 함께 줄어들지 않는다면 가격이 뛸 확률이 커지겠죠? 요즘 서울 집값을 밀어올리는 또 하나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전셋값도 집값 상승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전셋값, 특히 아파트 전세는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전세 사기 걱정이 덜한 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더 몰리고 있고요. 임대차 입법이 보장한 4년 전세 만기가 다 된 수요까지 겹친 영향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하락 요인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아직도 너무 비싼 집값입니다. 서울의 90제곱미터짜리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요, 몇 년치 가처분 소득을 모아야 할까요? 2015년에는 11년치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됐지만 지난해는 무려 26년치를 월급을 모아야만 집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집 사기에는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금리도 여전히 높습니다. 금리 내린다고는 하지만 한두 번 내려봐야 예전 같은 저금리와는 여전히 거리가 멉니다. 과거 가격 폭등기 기준금리는 0%대였습니다. 지방에 몰려있는 미분양이 7만 가구를 넘는 점도 불안 요인이기도 합니다. 대세 상승장이라면 미분양이 빠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부동산 PF도 여전한 악재인데요. 자, 궁금하실 겁니다. 하반기 집값이 오른다는 거야, 안 오른다는 거야? 제 답은 불확실성이 크다. 확실한 건 대세 상승 조짐은 아직 없다입니다. 상승세를 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추석 전까지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그때쯤 금리가 내리지 않는다면 더 힘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럴 땐 추가 구입보다는요, 집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 위주로 반드시 필요한 자금 사정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분양 열기 예전만 못하죠? 하지만 이번 달은 좀 다릅니다. 전국 5만 가구 역대급 물량이 나오는데요. 내 집 마련 준비해온 분들에게는 혹할 만한 기회이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혹을 달 수도 있습니다. 분양만 받으면 가격이 오르는 건 이제 옛말이잖아요. 그러니 분양도 더욱 따져보고 해야 됩니다. 아파트 분양의 옥석 가리기 기님만의 복덕방에서 알려드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분양은 싸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분양가가 산지 비싼지 어떻게 아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분양가와 비교를 하는 건데요. 특히 최근 5년 안에 입주한 아파트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분양을 받아도 입주는 빨라도 2년 뒤에 정도 되잖아요. 2년 뒤 입주한 아파트가 5년 된 아파트보다 싸거나 비슷하다면 괜찮은 가격 아니겠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오늘 분양을 시작한 한 아파트 사례인데요.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평당 1,634만 원. 주변에는 2019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3곳이 있는데 어느 시세와 비교해도 분양가가 싸죠? 이 정도 분양가면 안전한 셈입니다. 단, 산 게 비지떡 아니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입지나 교통 같은 다른 요소가 안 좋아서 분양가가 유독 저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통 평가 기법을 사용합니다. 10가지 정도 요소를 따진 후에 종합 평점을 매기는 건데 이걸 알면 소비자가 하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이 정도는 꼭 따져라. 첫째, 지하철역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걸어서 10분 이내 거리면 좋습니다. 둘째, 동네 병원 같은 편의시설이 충분히 있는지. 셋째,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인지. 이 3가지는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확인해도 혹 붙일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분양을 받을 단지가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은 면적과 구조를 정할 시간입니다. 이때 핵심은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서 살 때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면적은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선호도가 여전히 가장 높은데요. 1인 가구가 느는 요즘 추세에 맞춰 전용 면적 59를 택한다고 해도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를 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평면은 단연 4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방 3개가 거실과 나란히 옆으로 붙어 있고 거실과 주방 창이 마주보고 있어서 통풍이 잘 되는 구조, 이 구조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죠. 선택사항, 바로 옵션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집값 꽤 좌우합니다.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은 반드시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팔 때 잘 팔리거든요. 현관 중문과 침실 붙박이장도 가급적이면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반대로 빌트인 가전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비싸기도 하고 나중에 입주할 때나 집을 팔 때 유행에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오늘이 제일 싸다. 한때 이런 말이 통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분양을 무조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도라도 꼼꼼히 따져보시면 최소한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네. 석 달째 연속 지금 쌓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쌓인 그 물량이 약 6만 5천 호. 이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게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히 숫자만 보고 6만 5천 호가 얼마나 심각하냐라고 예. 하면 또 반대의 여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과거 2000 글로벌 금융위기 때 16만 호까지 미분양이 늘어났거든요. 그때와 비교해 보면 아니 이거 평년 수준 아니냐라는 그런 안심의 목소리를 낙관론을 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해석하면 2022년 1월 기준에서 예. 미분양이 2만 1,000호였거든요. 그러다가 1년 만에 거의 한 11월까지 7만 5천 호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어서 작년 11월에 5만 8천 호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3개월 동안 늘어나서 6만 5천 호가 됐습니다. 그 추이를 본다면 미분양이 계속 소진이 되다가 3개월 연속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소진되지 않고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사실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럼 단순히 숫자의 문제는 아니고 네네. 그때 상황을 좀 감안해서 맞습니다. 봐야 되는 겁니까? 속도와 상대적인 비교가 똑같은 필요한 5만 채라고 하더라도 어쩔 때는 맞습니다. 그 5만 채가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맞습니다. 그게 심각할 수도 있고 5만 채가 어떻게 늘어났느냐가 중요한데 앞서서 제가 2만 1,000호에서 1년 만에 7만 5,000호로 늘어났거든요. 예. 그렇게 빠르게 늘어난 점은 반드시 문제가 있고 그게 빨리 소진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건설사들 PF 문제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자, 앞서 뭐 살짝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네네. 0.01%인가요? 아주 네네. 소폭이지만 반등했어요.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이 부분도 참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일부 뉴스를 보면 상승 전환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좀 너무 앞서 나간 분석 0.01%를 같은데요. 이걸 네. 상승으로 봐야 되느냐 부분도 역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작년 11월, 12월보다는 좀 좋아진 거는 맞습니다. 예. 서울이 0% 아래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마이너스자 떼고 위로 올라왔다는 측면에서는 또 긍정의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는데 예. 작년 8월하고 비교해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작년 8월 또 1월에
반등을 하다가 8월 이후에 꺾였는데 그때와 비교해 보면 그렇게 좋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여전히 보합 흐름이다. 등락을 거듭하는 보합 흐름이고요.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 예. 집을 팔려는 매도자들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로 지기 싫습니다.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금리 내리는데 우리가 굳이 급매물로 호가를 떨어뜨리면서 내가 손해보면서 팔고 싶지 않아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 정도 가격에 우리가 굳이 지금 무리하게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그 줄다리기의 결과는 거래량으로 나오죠. 거래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500건 정도 되는데 2020년, 2021년 좀 예. 분위기가 좋았을 때 화랑일 때는 5,000건에서 15,000건 정도 거래가 됐었거든요. 거래량이 일단 터져야 뭔가 좀 이게 큰 변화로 갈지 말지 좀 맞습니다. 우리가 집값이 볼 수 있는 거 떨어지더라도 아니겠어요? 이제 거래량이 좀 수반이 돼야 되고요. 집값이 올라가더라도 거래량이 따라붙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실 저는 좀 비정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흐름을 좀 지켜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 맞습니다. 문제다. 이걸 예. 가지고 상승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실 때 이게 미분양 얘기할 때 악성 미분양도 좀 늘고 있어서 좀 네네. 걱정스럽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7개월째 보니까 악성 미분양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악성 미분양의 개념부터 좀 한번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우리가 미분양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청약 통장을 사용해서 청약을 합니다. 예.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아파트가 좀 안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분양가가 높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분위기가 좋을 때 같으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청약을 하는데 지금은 집값 얼마나 올라갈까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서 굉장히 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미분양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계약자들이 많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청약을 많이 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우리가 미분양이 발생하면 건설회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판촉 행사를 하겠죠. 그렇죠. 뭐 예. 골드를 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각종 PB, 경품도 나오고 경품도 그러지 주고 않습니까? 옵션 뭐 예. 무상 제공해주겠다. 아니면 심한 경우는 분양가 할인 또 해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보통 공사 기간이 2년에서 3년 정도 됩니다. 예. 2년, 3년 동안 열심히 판촉 행사를 했는데도 미분양이 소진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공사가 끝났는데 입주를 하고 있는데도 분양이 되지 않아서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게 우리가 말하는 악성 미분양, 예. 준공은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냥 미분양이 생겼다는 얘기는 예. 소진하면 되니까요. 크게 문제로 보지는 않는데 6개월, 1년 내에 어지간하면 소진이 되는데 우리 둔촌주공도 그랬었죠. 전체 미분양에서 차지하는 악성 미분양의 그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미분양 그렇죠. 지금 전체 미분양이 6만 5천 호 정도 되고요. 예. 악성 미분양이 한 1만 3천 호 정도 되는데 네. 전체적인 미분양은 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다들 지금 그 지켜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뭐 집을 가지신 분, 집을 이제 사실 분들 다 이제 각자의 다른 관점을 갖고 이제 지켜보고 계실 텐데 네네. 이 미분양 문제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 부동산 이 시장 전망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단 미분양이라는 얘기는 저는 가장 원초적인 투자 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수요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주택자들의 시장이에요. 청약은.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하는 경우는 구매 능력이 부족해서 집을 못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사고 싶은데 기회가 없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 시장인 청약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얘기는 가장 원초적인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 시장이 얼어붙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예. 준공은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죠. 입지가 문제거나 분양가가 문제거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다. 앞으로 집값이 안 올라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심리가 준공은 미분양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 미분양과 준공은 미분양이 소진되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투자 심리가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얼어붙어 있다, 해석을 할 여전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